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8번째로 시 번역 출판에 두루미친 마이더스의 손, 류슈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류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의 초기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시집의 표제가 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입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러분 30년 전의 시입니다. 긴 머리에 덥수룩한 얼굴, 때로는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는 시인 류슈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세상을 등졌으나 아직 완전히 속세에서 발을 빼지 못한 무슨 도인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를 가까이서 만나지 못한 수십 년의 세월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지요. 1991년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와 1996년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등 두 권의 시집으로 단박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그는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시집들을 가져서 시인이 아니라 매일같이 시를 외우고 묵상하고 다듬으며 스스로 시인임을 자각하고 있기에 시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인만이 아닙니다. 100수십 권 번역서의 번역자이자 시도 때도 없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출판 편집자이자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명상 수련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의 이름으로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영어, 일본어, 인도어에 두루 능통할 뿐만 아니라 외국 서점의 서가에서 외서를 보고 이것이 한국에서 번역되면 몇 부가 나간다고 점칠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언제 그가 영어 서적을 그토록 많이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하이쿠를 능숙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일본어 실력을, 그리고 인도 통역이는 하나, 그 정신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인도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게 남아있는 젊은 날 그의 과거에는 그런 실력의 그림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희대 교수회관의 높은 계단을 넋을 올라 제 연구실로 찾아온 그를 두고 옆방의 교수가 물었습니다. 류슈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다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미국 대학에 보내놓고 아들의 안부에 귀를 기울이는 보통의 아버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행동 양식을 보였습니다. 서운한 것은 서운하다고 말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수차 그를 만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동안 저는 그에게서 특이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허울 좋은 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류슈아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드는 한 분이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의 무소유 세계관과 글쓰기, 그리고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류슈아가 크게 마음먹고 받아준 선다, 신선선자의 차다자, 선다라는 법정의 친필 액자를 저는 어떤 분에게 보여드렸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까비르, 요가난다, 크리슈 나무르티, 밀라레빠, 타고르, 루미, 장자, 이규, 경허 등 류슈아의 치부책에 이름을 올린 정신주의자들은 1980년대 후반에 그가 엮은 영혼의 피리 소리에 줄지어 등장합니다. 100수십 권에 달하는 그의 저술들이 류슈아의 다양한 이력과 지향점을 말해주고 있으나 기회가 있으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시인임을 강변합니다. 첫 번째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초기 작품들이며 인간과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명상적 시세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은 앞선 시집과 5년간의 시간적 거리가 있는 만큼
그 세계가 한결 유장해지고 깊어져서 일상의 언어 개념을 통해 고급한 정신적 최현의 세계를 빚어냅니다. 그의 시가 쉽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오류가 통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심층을 짚어 보이거나 이국의 정취를 걷어들일 때에도 그의 시는 매우 쉬운 시어들과 반복적인 리듬으로 꾸려집니다. 그 바깥길을 따라 쉽게 흘러가며 시를 읽는 사람은 그의 시에서 많이 얻어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길을 헤집고 행간에 묻힌 의미를 뒤쫓는 사람은 그의 시 곳곳에 숨은 깊은 사유의 보석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의 문면이 표방하는 의미는 쉬워 보이나 그 내부에 잠복해 있는 의미화의 영역은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아주 드문 시인이 류시아입니다. 이를 두고 대중적 취향에 편승한 가벼운 글쓰기 또는 대중성의 가면을 둘러쓴 세속적 글쓰기라고 비아냥거리는 어투는 자칫 문학의 다기한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문학이 허락할 수 있는 명성에 대한 콤플렉스이기 십상입니다. 그동안의 류시아는 중고생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평소 좋아하는 시인, 20세기의 위대한 시인 등 여러 통계에서 수위를 기록했으며 21세기에 주목할 시인 1위로 꼽혔습니다. 우리 문학의 현역 시인 가운데 이 통계들에서 류시아를 앞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대중 친화력을 인물의 이미지와 유명세, 탈일상적 신비주의 등의 도구를 써서 비판하는 것은 별반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인이나 작가가 누리는 대중성은 그것 자체로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다만 왜 그와 같은 수용자들의 집단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원인 규명은 문학의 지경을 넘어 한 시대의 사회사적 현상으로도 주목해야 마땅합니다. 그 대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산출된다면 이때의 대중성은 작품성 못지않게 주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지요. 오늘날 우리가 불세출의 화가라 인정하는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당대에 대중성의 격가지와도 인연이 없어 일생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고흐는 세기의 명작을 빵 한 조각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류시아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시인이지요. 류시아가 18년의 긴 침묵 끝에 2014년 4월 세 번째 시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을 펴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써온 350여 편의 시 중에서 56편을 모아 시집을 묶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발표 상태에서 써온 시들을 모은 만큼 그 시들은 다양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적 기조 곧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눈과 관조적 관찰자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시는 이 시집의 서문에서 시를 묶는 것이 늦은 것도 같지만 주로 길 위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채 마음의 갈피에서 유실된 시들이 많았다. 삶에는 시로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시집은 발간된 지 열흘 만에 교보문고 온라인 집계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습니다. 문학 분야만의 집계도 아니고 또 시집이 특별히 주목받기도 어려운 시대의 일이었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호사가적 관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시집의 문면에 있습니다. 놀라운 시집이에요. 제목이나 본문에 시어로 사용된 말들이 과거에 비해 한결 쉬워졌으나 한 줄 한 줄이 거의 격언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올해 2022년 4월 류시아는 네 번째 시집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을 펴냈습니다. 이 시집에는 71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조금 많은 분량이죠. 여기에서는 주로 시인의 개인적인 시각을 담아낸 세 번째 시집보다 더 유연하고 깊어진 언어로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사통팔달의 시적 상상력과 정교한 언어 감각은 매한가지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채워져서 쉬우면서도 생각의 깊이가 유연한 것이 지금 그의 시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시 표제작인 꽃샘 바람이 흔들린다면 너는
꽃샘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 모든 꽃나무는 홀로 봄아리하는 겨울 봉우리를 열어 자신이 봄이 되려고 하는, 너의 전생에는 안으로 꽃피려는 노력과 바깥으로 꽃피려는 노력 두 가지일 것이니 꽃이 필 때 그 꽃을 맨 먼저 보는 이는 꽃나무 자신. 꽃샘 추위에 시달린다면 너는 곧 꽃필 것이다. 좋은 시죠? 여러분, 류쇼아는 자신의 시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 수백 번을 외우며 고칩니다. 시가 써진다고 다 시로서 살려두지 않으며 그렇게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시집에 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과작일 수밖에 없지요. 그는 한 권의 시집 발간에 앞서 수백 편의 시를 버리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문해재 인터뷰를 하지 않는 습관도 그것이 글을 쓰는 일의 본질과 별반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류쇼아는 시인이자 번역가입니다. 시집은 4권이지만 그가 번역한 외서는 100수십 권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는 성자가 된 청소부와 인생수업 등 100만 부를 넘긴 책이 여러 권입니다. 한 줄도 너무 길다와 같은 하이쿠 시집 번역은 한일 간의 서로 다른 문화를 언어의 핵심을 통해 이어주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번역 시집을 늘 머리맡에 두고 읽습니다. 생각의 심층을 잘 갈무리한 언어의 균형 감각, 그것이 환기하는 맑고 감 있는 정신세계에 류쇼아 시의 근본이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심오한 사상을 갖춘 시는 결코 흔하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들은 이 양자를 함께 수용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과 같은 큰 상의 수상이 가능하자면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학적 현상을 한데 포괄한 경우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주의 허공에 뜻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신비로운 명성으로 띠를 둘렀으나 건강한 상식에 발을 디딘 것이 류쇼아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의 시집을 손에 들고 우리 문학의 문전에 걸린 눈이 시리도록 푸른 등불 하나를 바라보는 지금 이 행복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8번째로 시 번역 출판에 두루 미친 마이더스의 손, 류쇼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